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 또 비리 백화점 등 하면서 이 지난 청문회 일반적인 사항 비슷하게 도덕성 검증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고편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과정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무슨 비리 백화점이라든가 종합 세트라든가 제기했던 의혹이 불법, 위법, 또 아빠 찬스 이런 것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후보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소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정책이나 능력, 그 전문 부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질문들, 답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꾸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삼으려는 지금까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K컬처 300조 시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청문회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와서 계속 대답 나누겠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회사에 채용시키기 위해서 슬쩍슬쩍 그 형식을 거치는 편법을 대단히 교활하게 비춰줬어요. 그 자료만 제출하면 아빠 찬스 취업했다는 의혹을 벗을 거 아닙니까?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그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님 관련해서 이제 전세금 6억 5천만 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들 털고 다 털어가지고 장관의 자제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세 딸이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딸,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딸에 대한 부양으로 알겠습니다, 후보장님. 네, 두 후보자 모두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빠 찬스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조국 사태 때부터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다혜 씨 아빠 찬스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도 지금 최희영 후보자 그리고 이제 김윤도 후보자 모두 다 아빠 찬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 찬스 물론 이제 아빠가 잘 나가면은 본인이 자부심 느끼고 또 집안에 도움이 되니까 좋긴 한데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정당한 경쟁조차 훼손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이 가져갈 정당한 기회를 아빠 잘 만났다는 이유로 해서 뺏어가는 그런 불공정 경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빠가 네이버 대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딸이 그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 이후에 영주권을 얻어서 영주권을 얻자마자 불과 몇 달 뒤에 그 회사를 퇴사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네이버 대표 출신이시고 미국의 네이버 자회사에 세워졌는데 그 딸이 미국에 있는 네이버 자회사에 가면서 아빠 몰래 취업을 했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되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고요. 더군다나 영주권을 얻자마자 몇 달 뒤에 한 두 달 뒤에 회사를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목적이 있었었다. 아빠에게 말을 해서 자회사에 들어가고 영주권 얻기 위해서 그 회사에 잠깐 적을 둘게라는 그런 대화가 오갔을 거라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빠 찬스가 없었다는 그 최 후보자의 변명은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인사 관련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일단 아빠 찬스로 규정하고 특혜, 불공정의 사례인 것처럼 전부 이렇게 묶어서 규정하고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막상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게 확인이 됩니다. 최희영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취업할 만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이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웨이버 미디어는 이미 지금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아빠의 특혜 때문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이 최윤덕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자녀에게 이제 전세금을 빌려줬다는 건데 이 재산 김윤덕 후보자요? 김윤덕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아빠 찬스로 규정했는데
전세금이 없던 장녀에게 그거를 대여했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 재산신고에서 한번 누락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죄했고요. 작년에 아마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사인간 채무채권으로 관련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숨기거나 특별히 장녀에게 다른 어떤 이 부당한 방식을 통해서 증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건 다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 금액 자체가 좀 크다는 이유로 이거를 아빠 찬스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돈이 있어서 그런 덕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뭐 심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이게 아빠 찬스 불공정하고 어떻게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기 김윤도 후보자 아빠 찬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6억 5천만 원 자녀에게 전세금 지원한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김윤도 후보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면요 서민들 실수요자들 대출 규제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서민들이 은행 대출 받아서 전셋집에 가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못 갈 수 있게 하는 그 주무부처의 장관이 김윤도 후보자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김윤도 후보자는 자기 자녀에게는 은행 대출 필요 없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무려 6억 5천만 원이나 주면서 전세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현금 부자들, 현금을 많이 가진 부모들만 자녀에게 전셋집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니 나는 실수요자고 나도 내 자식에게 전세값 구해주고 싶은데 왜 내 대출 규제를 막고 현금이 없는 내가 무슨 죄냐라고 따지면 김윤도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윤도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 그런 이제 서민 실수요자 대출 규제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퇴색되거나 또는 그 저희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김윤도 후보자도 아빠 찬스 의혹을 조금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자녀에게 수억 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냐? 그랬더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불법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 정서에 비춰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박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는 뭐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후보자가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문제와 이게 그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격 문제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특히 대출 규제를 이 문제와 연결시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이 대출 규제는 서울 집값의 급등세를 막기 위해서 김윤도 후보자 장관 지명 이전에 이미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했던 정책이고요. 그 결과로서 이제 대출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뭐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있습니다만 이 정책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대출을 통해서 이 악순환하는 구조. 그래서 집값이 다시 끌어올리고 결국에 돈 있는 사람만 차익을 얻어가는 이런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부분은 기다리고 지켜봐 주셔야 될 문제지 지금 김윤덕 후보자의 자녀의 전세금 이 차용 문제를 지금 대출 규제화 문제시켜서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공세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주장인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02년에 안양 아파트를 6,400만 원에 사서 2007년에 6억 6,500만 원에 팔았는데 이게 수익률이 939%.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분은 이제 문화체육부 이제 장관이 아니라 이분은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장을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게 불과 5년 만에 수익률이 94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10배 정도 본인이 투자한 거에 10배 정도 수익을 5년 만에 냈는데 이 정도 부동산 투자 실력이면 부동산 회사를 차려 가지고 해도 크게 아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안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더 있습니다. 2002년에 이천 땅도 샀었는데
2천 땅을 1,500만 원 정도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2011년에 1억 5천만 원에 매도해서 수익률을 600%또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와 땅 여기에 소액 투자를 해서 뭐 900%, 60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부동산 업체를 차리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국민의 눈높이에는 굉장히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부동산계 워런 버핏입니까? 939% 수익이 참 일단 투기라고 신기하네요. 말씀을 하시니까 투기라는 근거가 나왔습니까? 이게 불법적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그런 수단이 동원됐다는 내용이 오늘 지금 오전부터 계속 청문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근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기라고 이 규정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뭐 좋게 얘기하면 성공한 투자죠. 그런데 이제 그 가액을 보면 실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걸 퍼센테이지로 수익률 939%, 그래서 뭐 비상식적인 투자 수익, 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당시 최초 매입가하고 나중에 이 매도할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한 이 차익이 수익일 수 있죠. 뭐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고 하면 불로소득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위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체를 가지고 투기라거나 부당한 수익처럼 주장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하는 것 자체에도 못마땅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영 후보자는 신고 재산이 247억입니다.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로 성공해 왔죠. 그래서 무슨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런 불로소득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IT 업계 K컬처 관련해서 이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그 능력을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해달라는 취지로 지명한 것,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지 과정에서 이미 20몇 년 전에 있었던 몇몇 투자 거기에서 받은 수익을 가지고 수익률만 이 과다 계산해서 무슨 거의 1000%, 930% 수익해서 마치 상당한 투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두 가지 관심 받는 법안,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각각 국회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음 달 4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야 협치 정신에 일단 어긋난다. 여야 협치를 해야 된다고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역시 말뿐이다라는 게 생각이 또 들고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 이런 경쟁이 전당대회 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은 괴멸시킬 것인가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협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 굉장히 독소 조항이 많아서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의석수로. 또 하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기업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고 근데 불법 파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럽에 있는 상공회의소 오늘 만약에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 그러면 한국 지사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두 개의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존중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런 독주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에서 말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요. 또 오늘은 경제 8단체에서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존 기업계에서 계속 반대 입장을 펴왔죠. 이게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다, 상시적인 파업을 촉발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만 그 우려가 전부 현실화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파업을 조장하고 언제든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무한정 허가를 해주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 아닙니다. 이 하청 노동자와
원청 내지 사용자 간에 교섭을 촉진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 파업이 되는 경우에 과거는 전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을 양상해왔던 이 구조를 끊어내야 된다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돼 왔고요. 여야가 협의를 해왔습니다. 2번이나 법안이 통과됐고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협치가 뭔가요? 그 국회 국민이 선출한 다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인 여당, 지금은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협치인가요? 국민의 뜻이, 다수의 뜻이 있고 이 입법안을 통해서 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되 안 되는 경우엔 처리를 하고 그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정부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당이 주장하는 그 경영계가 주장하는 우려의 목소리 충분히 듣고 있고요. 현실화되지 않도록 보완 조치 또 소통의 노력을 앞으로 실행되기 전까지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통과된 후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청 노동자들이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일터를 벌이고 매일 파업만 하겠습니까? 파업은 마지막 수단이지 그걸 통해서 당장 얻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노동자들도 파업으로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이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의미를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 파업을 면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 판례가 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노란봉투법은요, 불법 파업 면책을 허용하는 그런 입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조 입장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사측에서 노조와의 협상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으면 노조는 그냥 불법 파업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대항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오면은 여당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이 이미 손실이 나고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겁니까? 이미 손실이 난다든가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 이건 오히려 무책임한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조항이 뭐냐면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거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노동쟁의를 할 때 노조가 지금 2개, 3개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노조와 협의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의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기업인을 형사처벌한다 그러면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발언 횟수가 공평하지 못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불법 파업이 바로 면책됩니까? 그리고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불법 파업 이전에 교섭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청과 원청 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입니다. 그럼 교섭을 통해서 노사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노사 안정 또 사업장의 안정화를 기해야 될 책임이 사용자에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기업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은 되게 ILO의 권고 기준에 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법 자체로 파업이 일상화되고 모든 파업은 불법임에도 다 면책되고 그러한 우려로 나가는 것. 그래서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너무 과도한 우려로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중계를 그동안은 전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1시간 반 동안 그 과정을 쭉 봤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생중계하면서 오늘 그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말을 좀 길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지하는 장면이 나와죠. 저는 그게 오히려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설화, 망언이 지금 계속 매일매일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발언, 본인이 임명을 해서 만든 인사인데 그분이 충분하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발언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임을 인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인사를 하고 나서 좀 불안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 이제 그런 인상을 좀 지울 수 없었고요. 또 하나 국무회의를 이렇게 생중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본인이 지금 국제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조금 장점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있었던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재미있는 현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주의적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 생방송이 아니었다면 볼 수 없는 장면이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중계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과거 설화로 인해서 논란이 빚었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국무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관련 얘기 듣고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결론만 요지를 말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국무회에서는 요즘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들에게 사과를 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 자리의 내용은 뭐 중대재해처벌법 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주로 논의된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어렵게 발언 기회를 얻길래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됐으니까 납득할 만한 뭐 간단한 멘트라도 하길 기대했습니다. 뭐 국무회의 찌지상 거기에서 신상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모두의 이제 그런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히길 바랬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런 반응을 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라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서 기왕에 만들어진 기회를 왜 저런 방식으로 발언했을까 좀 아쉬웠고요. 뭐 그 이후에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이후 뭐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인사혁신처장 업무를 통해서 국민들께 검증받고 보여드려야 할 것 같고요. 국무회의 공개는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많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 왔던 거죠. 뭐 정책의 투명성이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요. 회의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뭐 최초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모든 국무회의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건데 중요한 어떤 정책상의 논의 과정은 앞으로 이런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런 뭐 회의 공개를 통해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고요. 저 국민 주권 정부로 표방한 이 정부에서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국무회의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개되고 알리고 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비밀 사항이라든가 안보와 관련된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뭐 전부 공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가능한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동석 처장이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는데 국민의힘 공식 반응 있습니까? 그 사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난사하듯이 비판과 조롱을 여러 번 해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조국 전 대표 이런 분들 같이 이런 분들 같은 분들 다 엮어가지고 뭐 좀 멍청했었다, 뭐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비판한 것은 국민들 글쎄요 수긍이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의해서 굉장히 비난받고 조롱받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임명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보니까 오늘 말씀하실 때 뭐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형이상학적인 말을 하는데 얼마 전 했던 말도 이런 맥락과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수 욕설은 국정원의 공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발언을 자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라든가 윤리, 역량 이런 걸 평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계속 남아있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여당은 야당이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의혹 이후에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좀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천지 교인 대거 입당, 당에서 딱히 뭐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에 입당한 사람들에서 딱히 해당 행위가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면 또는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 그러면 입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전당대회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의 말한 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외부에서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당에 가입하고 또 투표를 행사했다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어떤 주장에 불과하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크게 딱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과 가까웠던 배현진 의원도 오늘 홍 전 시장을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의 이 폭로 내용을 비판하는 게 우선일까 싶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죠. 뭐 우리나라는 정당 활동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종교를 갖고 있거나 관계없이 얼마든지 정당에 입당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신천지 이 교인들은 조직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입당을 했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 팬데믹 관련해서 신천지와 관련된 어떤 이 조치를 검찰로서의 조치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경우에 이 신천지 본인 교단의 이익이 될 만한 어떤 이해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조직적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 흔들린 중대한 사태인 거죠.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가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서 향후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의 이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의 자세인데 무조건 홍준표 전 시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자유통일당, 통일교, 또 최근에는 전환길씨 등 극우, 뭐 종교단체가 국민의힘을 지배하는 이런 정당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과연 그런 정당에게 보수의 미래를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최근에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여론 지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번 주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당권 주자들 오늘 밤에 마지막 TV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경우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바꿔치기는 사기극이었다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의원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저는 좀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권 정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성공시키기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좀 부족할 건데 이렇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야당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괴멸시킬 수 있을지 더 잘 괴멸시킬 수 있을지 경쟁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총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야당 당시 대표였죠. 대표가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어떤 룰 이런 걸 바꿔가지고 친명 주자들을 공천 주기 위해서 수많은 관련 의혹이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또는 뭐 전화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조작도 의혹이 있었었고 룰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하다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공천 사기극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발하면 민주당은 수용하겠습니까? 이웃 정당에서 하는 정치적 행위, 정무적 행위에 대해서 고발 운운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야당과 협치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좀 부정적인 워딩을 썼거든요. 실제로 두 후보 중에 누가 되더라도 고발 조치가 들어갈까요? 글쎄요, 고발 조치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단순하게 민주당 이 당대표 후보 두 분 간의 경쟁의 과열로 그냥 성명성 경쟁 때문에만 발생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이 결국 이 협치의 어떤 가능성을 완전히 깨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유력한 당권주자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등등등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여전히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 탄핵에 대해서도 오히려 탄핵이 부적절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하는 전환기 씨와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결국 이 셋의 공통합은 또 야당과 민주당과 무조건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분들이 지금 야당의 주류가 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민주당이 그런 야당과 무조건 협치만 주장할 수 있겠느냐. 결국 지금 최우선의 과제로 민주당이 두고 있는 내란 청산, 이제 그런 것들의 과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은 아직은 협치를 얘기하기보다 여전히 내란 청산을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는 지지자 당원들 또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점이 지금 이 전당대회 그 경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의 출석을 소환 조사를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네, 안철수 의원이 아마 참고인 자격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참고인 자격으로 가셔서 내란 특검팀에 본인이 이제 들었던 얘기라든가 또는 목격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렇게 특검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제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이틀 뒤에 3특검이 출범하면서 정치 보복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대상으로 출국 금지, 압수수색 등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당대회에서 심지어는 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45명의 국회의원들을 제명시키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겠습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겠다. 이제 그런 의도로 정치적 의도로 지금 굉장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까지 소환해서 특검에서 어떤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 이거는 역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분열을 조정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